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요즘 북한이 거의 하루 걸러 한번 미사일 쏘았다가 또 지금 처음 보는 그런 신형 방사포 쏘았다가 지금 이런 발사체를 자꾸 쏘고 있는데 이스칸데르형 미사일도 사실은 우리 능력으로 막기 힘든데 지금 쏘고 있는 이 신형 방사포, 이것은 싼 가격에 대량으로 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신형 방사포가 게임 체인저라고 알려져 있는 이 북한의 신형 방사포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비책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예산은 얼마가 드는지 그 예산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심층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탄 시험 사격입니다. 조종 방사탄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조종이니까 마지막에 이제 유도를 한다는 말이 되겠죠. 아주 정밀 유도입니다. 자, 이 사진을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번 시험 사격을 통해서 신형 방사포의 전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계값에 도달했으며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이 무기들이 관역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 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다. 라고 8월 1일 날 조선중앙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특성이 설계값에 도달했다. 설계한 대로 나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한 대로 타겟을 명중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실험 성공했다. 그 말이고, 이제 이렇게 방사포라고 하는 이런 아주 싼 값의 무기체계를 가지고 그걸 또 유도를 해요. 유도를 하면서 그 방사포의 이 장점은 만드는 이 비용이 싸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아시다시피 튜브에 꽂아가지고 이 발사 차량 하나당 4발, 6발, 12발, 22발, 40발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자비하게 쏴버리기 때문에 그걸 막고 싶어도 워낙 숫자가 많아서 그걸 어떻게 다 막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막는 거 포기 이제 이런 거였는데, 자, 그래서 니들 지금 이거 어떻게 다 막을래? 막을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우리한테 항복해. 쌀 5만 톤 웃기지 마. 50만 톤 갖고 와, 이 자식들아.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북한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우리 공군기지 이런 데로 이제 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 재원을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도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었던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보내줬어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이 발사 차량의 실루엣을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북극성이 이형을 쏘았던 이 발사 차량하고 실루엣이 거의 흡사해 보여요. 그래서 이 밑에 바퀴는 궤도형입니다. 그래서 이거 궤도형 같아요. 북한은 천마호 전차라는 전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탱크를. 그게 이제 T-62, 러시아의 T-62 탱크인데 거기에다가 이 보기륜을 이제 바퀴를 여러 개를 이제 추가를 한 거예요. 지금 이제 2개 이상 추가를 해가지고 이 차량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보기륜 하나의 그 어떤 그 지름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산출을 해보니까 이 발사 차량의 길이는 한 6에서 7m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발사 차량 위에 있는 이 그 방사포 탄 또는 미사일 탄, 이 로켓 탄은 당연히 이 차량보다는 약간 길게 앞으로 삐져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로도 삐져나가죠. 그래서 한 8에서 9m 정도의 길이.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KN-16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300mm 방사포보다 훨씬 더 대형화된 발사관이에요. 왜냐하면 300mm 방사포는 이 길이가 로켓 하나의 길이가 한 5.7m 정도 된다고 판단했었는데 이건 지금 8에서 9m 정도 되니까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지름이 한 400mm 또는 한 450mm 이 정도로 판단되는 거예요. 300mm 방사포는 지름이 30cm. 근데 이건 40cm나 45cm. 거기다 길이는 8에서 9m니까 거의 전봇대 하나죠. 전봇대 하나. 굵은 전봇대 하나. 그 굵은 전봇대 하나를 마하 6에서 7의 속도로 해서 그것도 마지막에 유도까지 해가면서 정밀하게 어딘가로 날려보내서 타격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와장창 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차량을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길이는 8에서 9m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사 무기 체계를 통해서 본 이 성능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WS3라고 하는 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데 400에서 425mm 정도 되는 지름이에요.
여기는 지금 차량 하나에 6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을 한번 보시면 로켓 타는 길이가 7.15m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북한 로켓은 8m 안팎이에요. 북한 로켓이 더 길죠. 직경은 이게 이제 400에서 425mm인데 그건 직경은 이제 북한 로켓과 유사합니다. 탄두 중량은 200kg이에요. 한 발당. 그러니까 북한 로켓도 이것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최한 500kg 정도 되고 많게는 1톤 정도 되니까 좀 작은 미사일의 한 반 이하, 한 40% 정도 되는 그런 위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정거리는 250km 이상, 이 WS-3는 그렇습니다. 북한 로켓은 250km를 날아갔죠. 실험을 250km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최대 사정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길 수 있다. 한 300km까지도 날릴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유도장치는 중국제는 베이더우, 한자로는 북두죠, 북두. 미국은 GPS, 여기는 이제 북두, 그리고 소련은, 러시아는 글로나스, 이렇게 이제 위성 항법 장치를 쓰는데, 베이더우 항법 장치인데, 유도 장치를, 북한은 아마 역시 뭐 글로나스나 이런 걸 쓰겠죠. 명중 정밀도가 중국이 주장하는 50m 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타격하려고 하면은, 지름 50m, 반경 50m 안에는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효 타격거리, 요 점을 딱 찍어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한 50m는 흩어질 수 있다. 지름으로 치면 100m 원 안에는 들어온다. 그럼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에요. 300km 밖에서 쏴가지고 100m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정말 정밀한 명중률이죠. 이제 이게 중국의 WS-3인데 북한은 이것보다 명중률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면서 사정거리는 훨씬 더 늘어난 그런 무기체계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북한 신형 방사포의 뛰어난 정밀도를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김정은이가 벙커에서 지휘소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이렇게 폭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쏜 데서부터 한 250km 정도 되는 지점을 구글 어스로 완전히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김책시라고 하는 곳에 그 앞바다에 이것과 흡사하게 생긴 섬이 바로 이 지점쯤에 진짜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말 희한한 게 이 섬의 지금 이 남서면에다 대고 지금 쏜 거 아닙니까? 남서사면이죠. 여기다 대고 쐈는데 산이죠. 일종의 산이죠. 섬은 다 산처럼 생겼으니까 그 반대쪽에 사람이 살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 물론 뭐 어디로 피신을 시켰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대고 쏜 겁니다. 그리고 이 김책시하고 이 육지하고도 아주 가까워요. 조금 300km, 250km 밖에서 약간만 오차가 나도 김책시에 떨어질 수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거기다가 지금 쏴버렸어요. 정말 참 북한만이 할 수 있는 짓거리 같습니다. 어쨌든 명중률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산이 섬이 그 길이가 뭐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딱 명중을 이렇게 사진처럼 했으니까 중국의 WS-3처럼 명중 정밀도가 CP가 50m 안팎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인 겁니다. 정말 정밀하게 날아갔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100m 원안에 들어온다면은 사실은 뭐 원하는 곳에 다 때릴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북한 신형 방사포가 왜 게임 체인저이냐. 자, 공군기지를 완전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했을 때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는 바지만 우리는 공군력의 우위, 제공권을 딱 가지고 북한의 전차부대들 이런 것들이 내려올 때 하늘에서 그냥 폭격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 또 공군력을 가지고 북한의 탄약고나 통신기지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때려가지고 통신이 전쟁할 때 통신마비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지침을 받을지, 또 나는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뭐 통신기지들을 타격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데, 그거 하려면은 전투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공권을 장악해야 되죠. 그게 만약에 확보가 되지 못하면 북한 육군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확 밀어버리면 우리 서울까지, 은평구, 강북구, 노원구, 여기까지 바로 그냥 40km에서 60km밖에 안 되니까 밀려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위험한 건데 공군기지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 자, 아까 그 조그만 한 100m짜리 섬에도 250km 밖에서 쏴서 그렇게
완전히 명중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것도 사람이 사는 섬이었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활주로처럼 우리 공군기지 활주로는 이 세로 길이로는 한 2km가 넘죠. 가로 길이도 50m 훨씬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미사일들을, 이런 로켓탄들을 서너 발씩 팍팍팍 꽂아버리면은 공군 전투기들 활동을 못합니다. 왜냐? 이 제트 엔진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대의 공군기들, 우리 한국 공군도 다 제트 엔진이에요. 제트 엔진인데 이 제트 엔진은 아주 다량의 공기 흡입구를 통해서 확 빨아당겨가지고 이 터보팬, 이 제트 엔진으로 확 돌려서 뒤로 이제 뿜어내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륙을 하는 그 활주를 하려고 하면은 쫙 달리게 되는데 시속 한 250km 이상까지 쫙 달려서 탁 점프를 하게 되죠. 그러려면 많은 공기를 유입해야 되고 시속 250km에서 300km 속도로 쫙 달려야 되면은 여기가 아주 평평해야 되죠. 그런데 군데군데 이 방사포가 맞아가지고 뚫려 있고 뭐 파공이 생기고 막 이 콘크리트 가루들이 여기저기 흩날려 있고 이러면 이거 다 치울 때까지 또 이 구멍 홀을 다 메울 때까지 전투기들이 이륙을 못합니다. 그거 하려면 하루 이틀 지나죠. 또 할 때 되면 또 때리죠. 예. 그러니까 이 우리 공군 기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다. 우리 공군이 작전 못하면 전쟁 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데가 다 공군 기지들이에요. 서울공항, 뭐 U2 정찰기, 아니죠. 여기 서울공항 이제 우리 정찰기들 작전하죠. 오산공항 U2 정찰기, 그리고 그 미 공군의 F-16, 그리고 또 미 공군의 A-10 공격기 이런 거 작전하죠. 또 이제 여기 오산이고 수원은 우리 한국 공군 F-5, FA-50, 앞으로는 KF-X 이런 게 작전하게 되겠죠. 원주공항 지금 FA-50 있죠. 또 강릉공항 F-5 있죠. 충주 F-16 전투기, KF-16 전투기 4개 대대 80대 있죠. 청주 완전히 중요한 F-35 스텔스 전투기 배치가 될 거죠. 여기 평택입니다. 미군 기지. 여기 이제 미군 아파치 부대가 여기 작전을 하죠. 서산 20전투비행단. 여기는 역시 F-16, KF-16 전투기 4개 대대 80대가 작전하죠. 군산, 여기는 주한미군과 우리 한국 공군이 같이 작전하죠. 이 한국 공군에 역시 한 개 대대가 또 전개해 있어요. F-16이. 이런 식으로 공군기지가 전방에 많이 있는데 그걸 지금 군산공항까지 사정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군산공항. 또 이것을 각도로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 또 이제 16전투비행단 경북 북부 지역에 예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FA-50들, TA-50들이 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 타격권이 들어와요. 이렇게 공군기지에다가 다량으로 그냥 쏴버리면은 이거 우리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한 3개 뭐 이런 걸 이제 중대라고 치겠죠. 한 3개 발사 차량을. 우리는 뭐 그걸 이제 중대라고 안 보는데 북한은 우리하고 좀 편제가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한 개 중대 또는 한 개 대대가 하나의 그 공군기지를 맡아가지고 확 쏴버리면은 그 공군기지 하나를 향해서 뭐 수십 발 이상의 이 400mm 이 신형 방선포가 쫙 날아오면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활주로에 구멍 뻥뻥뻥 뚫리면은 이거 완전히 이 활주로 다 메울 때까지 우리 작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냥 밀어버리면은 우리는 전쟁 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군이 북한의 방사포 이렇게 대량 투사를 막을 수 있냐? 우리 군에서는 국방부는 뭐 우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일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왜 거짓말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해야 예산을 주죠. 그런데 우리 국방부의 정말 잘못된 점이 안 되는데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된다고 해요. 그것은 이 국방부뿐만 아니고 전 정부의 국방부 또 그 전 정부의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군인들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안 되는데 되는 척하는 거. 왜 자꾸 되는 척 하는지 몰라요. 그래 놓고 예산 안 준다고 또 울어요. 그 왜 웁니까? 자기네들이 다 된다고 했으니까 안 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자,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이 주요 공군기지 또 뭐 허접하다고 죄송합니다. 좀 그 중요도가 낮은 데는 없어요. 아주 중요한 지역에 이 패트리어트 3 미사일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개 포대에 제가 자세히는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사일 발사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미사일 발사대가 하나가 패트리어트 2 그러니까 250km까지 15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이 패트리어트 2 미사일도 몇 발 들어가고 또
패트리어트 2 한 발 들어가는 그 공간을 패트리어트 3는 4발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혼용해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 기지당, 한 개 중요 기지당, 공군 기지당 이 패트리어트 3를 뭐 수십 발 이상을 운용하지는 못해요. 뭐 좀 공공발을 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의 방사포가 쫙 쏟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 목표 하나당 미사일 2발을 날리게 되는데 그거 몇 발 소진하고 나면 없어요. 또 이 패트리어트 3는 동시 대응 능력이 대단히 좋은 무기체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막 10발, 20발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3로는 요격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군이 만든 철매2 M셈이라고 하죠. 이거 사정거리 40km, 사정 고도가 15km인데 이걸 막으면 되지?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거는 스커드 미사일의 탄도 특성을 입력해가지고 그거 맞히는데 합격한 무기체계예요. 스커드 미사일의 탄도 특성.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맞추면 된다 하는 딱 그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이 특성에 맞춰서 그 탄도 특성을 넣어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요격체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스칸데르 완전히 뭐 저공비행해서 날아오다가 막 파버 기동해서 내려 꽂아버리죠. 또 이 400mm 방사포 또 저공비행해서 쭉 날아오게 되죠. 이렇게 날아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비행 특성에 대한 그 실험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비행 특성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고 그 값을 다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프트웨어만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하드웨어까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렇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 딱 맞추게끔 지금 여격이 되어 있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가서 맞추는 것까지 지금 요구가 된다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하드웨어까지 바꿔야 돼요. 또 소프트웨어도 우리 컴퓨터에 뭐 소프트웨어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착 입력해서 바로 컴퓨터 작동하고 되고 이게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를 입력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실제 그 미사일의 운동 에너지에 적용이 되는가 다 테스트 해보고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400mm 방사포 그리고 이 이스칸데르형 미사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격을 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앞으로 또 몇 년 걸릴 겁니다. 안 되죠. 천마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이건 아예 탄도비행체 요격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공군은 못 막습니다. 공군기지 활주로 그냥 북한의 방사포 위협에 노출된 겁니다.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그럼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제 공격 먼저 때려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다 알아야 먼저 때리지 않겠습니까? 어딘지 다 알 수 있다면 먼저 때리면 되는데 그게 또 해결이 다 안 돼요. 뭐 어디든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한국의 공군기지가 무력화되면 북한의 기갑부대들 3,800대 있는 탱크들 그냥 하이패스로 밀고 와버리죠. 하이패스로 쫙 밀고 와서 은평구에 나타나고 은평구 나타날 동안 파주, 고양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강북구, 노원구에 나타나는데 내려오면서 연천, 동두천, 의정부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리고 양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은평구, 노원구에 들어왔습니다. 자, 미아리고개 넘어왔습니다. 동대문 북한 탱크들이 나타났어요. 여기 서대문에 북한 탱크들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항복이죠. 청와대 그냥 에워 쏴버리는 거죠. 물론 청와대 이미 피신했겠죠. 피신해서 지금 강남으로 갔을 겁니다. 이제 협상하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죠. 협상하면 물러나주겠다 라고 하면 그 협상 조건이 뭐든지 그 상황을 다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 북한 대구경 방사포 집중공격 방어 대안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이 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5월 5일인데요. 가자 지구 인근에 팔레스타인 반군이 게릴라가 로켓탄 690발을 이틀간에 걸쳐서 발사를 했습니다. 690발을.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과 이 하마스들이 저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있는데 저거 가지고 우리가 막 밖에 쏴도 막아버리고 로켓탄 쏴도 막아버리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저걸 깰 수 있을까?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한 방에 한번 쏴보자 해가지고 수십 발씩을 쏴가지고 690발을 이틀간에 걸쳐서 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언돔이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대단히 국토가 좁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날아오는 이 수백 킬로 밖에서 날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냥 밤 너머에서 그냥 쑥 날아오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410발은 거주구역 밖 야지에 탄착을 하는 것을 아이언돔이 인지를 하는 겁니다. 왜? 이 레이더가 자기가 지금 그 있는 이 어떤 그 기지의 위치, 그리고 그 위치 주변의 정보 이런 걸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서운 놈이다. 위협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를 자기 스스로 다 정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지에 온 놈이 제일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민간인이 많이 사는 곳, 지켜야 할 곳, 이런 데로 막 떨어진 거, 거기 다 이제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690발을 쐈는데, 아이언돔 레이더가 판단하기에 410발은 민간인 거주지 밖 야지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기하지 마. 여기 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중에서 279발이 이스라엘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객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우선순위 딱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서 240발에 대해서 여객에 성공했습니다. 240발. 그리고 나머지 39발은 민간 지역에 탄착에 성공해가지고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4명, 그밖에 안 죽었어? 4명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피신하고 뭐 경보가 있었겠죠. 공식 경보가. 그래서 4명이 사망했는데, 그러면 39발이나 못 맞췄으니까 대단히 좋은 건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탄이 모자라서 못 맞힌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여객 자격에 들어간 건 다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탄이 모자란 이후에 이제 탄이 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 쏟아진 거는 못 맞춘 겁니다. 그래서 탄만 넉넉했다면 다 맞출 수가 있었죠. 그 정도로 정말 우수했던 게 아이언돔입니다. 실전에서 이제 올해 5월 5일 날 실전에서 대량의 실전에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언돔, 이야, 멋있다,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언돔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냐? 이제 일단 뭐 교전 통제소 있습니다. 이 교전 통제소가 한 개 발사대에 한 개 통제소가 있는데 자동화, 디지털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A사 레이더가 있습니다. ELM2084 A사 레이더인데 이게 주파수는 S밴드고요. 최대 탐지거리는 400km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1200개의 목표물을 탐지를 하고 그 중에서 10개를 동시 교전할 수 있습니다. 왜 10개냐? 가지고 있는 미사일 숫자하고 비례해서 그런데 그 10개도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타미르 요격 미사일이 있는데 사정거리는 70km. 그리고 사거리 연장형, 즉 개량형은 250km까지 날아갑니다. 대단한 거죠. 무슨 사드만큼 날아가고 팩2보다는 더 많이 날아가요. 정말 대단한 거죠. 비행속도는 마 2.2. 그리고 이 발사대 하나에 20발이 들어갑니다. 20발. 그리고 유도 방식은 적외선 유도 방식, 열추적 미사일이에요. 명중률은 90%.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물에 2발을 쏴버리니까 거의 뭐 98% 이상의 이제 이 승수 효과에 의해서 98% 이상의 명중률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이언돔 시스템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셨죠. 그때 한국도 아이언돔처럼 이렇게 요격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대통령 이런 거 지금 다 북한이 뭘 개발하고 있다. 모사드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야 니들 분명히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언돔 사라. 라고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아이언돔 가지고 우리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그 공격 지역에 들어갔던 그 공군기지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그리고 서울에 강북 하나, 강남 하나. 이런 식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1개 포대가 필요합니다. 11개 포대. 11개 포대면 지금 그 북한의 400mm 방사포 사정거리에 들어가 있는 미군 자기네들이 알아서 막을 거니까, 그 기지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타격권에 들어가는데 그걸 다 막을 수 있고, 서울도 강북, 강남 딱 해서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사정거리가 70km니까. 그러니까 11개 포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가격은 600억 원이에요. 한 개 포대당.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넉넉하게 발사대도 레이더 하나에 발사대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대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옵션을 제 나름대로 좀 추가를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한 800억 원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1조 원이면은 경기도 전역, 왜? 공군기지들이 경기도에 쫙 깔려 있으니까 경기도 전역, 그리고 원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도 일부, 강릉을 중심으로 한 또 강원도 일부, 그리고 서울 전역 다 방어가 되는 겁니다.
400mm, 또 지난번에 보여줬던 300mm 방사포, 이런 거에 다 방어가 되는 거예요. 1조 원에. 아니, 뭐 50몇 조 원, 뭐 어디인가에 흔적도 없이 쓰고, 북한 철도 만드는데 140조 원 주고 싶어서 지금 뭐 간이 들썩들썩하고, 그거 보고 미국은 돈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는 나라다. 트럼프는 우리에게 그러고 하는데, 1조 원이면 매년 1조 원도 아니에요. 그냥 1조 원이면 끝나요. 1조 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라면 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이언돔 사업이 지금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한 10년 전에 아이언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공군은 아이언돔 이야기를 했었고, 육군이 아이언돔 하면은 왠지 이것은 공군들이 이 사업을 다 가져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워요. 그때 당시에 육군에서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육군은 뭔가 기관포 이러면은, 기관포 같으면은 그 육군이 하는 무기 체계 같지 않습니까? 대공포니까. 그런데 미사일 이러면은 이거는 공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정거리가 70km니까 그건 당연히 공군 거죠. 그래서 공군은 아이언돔, 육군은 독일의 멘티스라고 하는 방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그 이스라엘처럼 하마스가 한 발씩 두 발씩 쏘는 데나 의미 있지, 우리처럼 이렇게 막 수백 수천 발이 날아오는 이런 데는 의미가 없어. 우리는 하지 말자. 그냥 맞자. 그리고 선제 타격 해버리자. 이렇게 그냥 바뀌어 버렸어요. 왜냐? 그때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었으니까, 그때는 그 대통령들은 선제 타격 하자 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제 타격 하자, 개념 바꾸자,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 우리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걸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러시겠죠? 아니,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 신입이 저 새끼 저 또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제 연구합니까? 언제 실험합니까? 양산은 또 언제 하고 실전 배치는 언제 합니까? 통일되고 난 뒤에? 김정은이 죽고 나서? 지금 위협은 지금 오늘 내일인데 언제 이거 개발, 기약도 없이 개발하고, 언제 테스트하고, 또 한번 오류 나오면 또 그거 잡는데 몇 년 걸리고, 그러면은 그동안의 위협은, 그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가 북한에게 끌려가는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급한 대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연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ADD 국방과학연구소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인데, 거기는 이 연구 프로젝트가 없으면 사실은 그 연구팀이 해체되고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참 곤란한데, 어떤 경우에는 그 연구 프로젝트를 길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더 이상 길게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방 안보 부분이 더 진보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스텝이 느린 경우도 있고, 또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결국은 끝까지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사실은 안보 위협을 노출이 되어 있던 거고, 다시 그때 해외 물품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이제 세월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의 위협이 지금 당장 닥쳐왔기 때문에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우리 장기과제로 가서 쭉 개발해가지고 나중에 또 하고, 지금 당장 1조 원 투자해서 아이언돔을 사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9개 공군기지, 그리고 서울 강북, 서울 강남에 딱딱 배치를 해서 우리 거의 뭐 한 2,500만 대한민국 국민, 그 밑에는 방사포가 안 가니까, 야,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는 뭐 국민 아니냐라고 저한테 지금 야단치실 수 있는데, 그 밑으로는 방사포가 안 가니까 지금 방사포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조 원 투자하면은 서울, 경기, 강원의 인구 밀집 지역 이런 데 계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최소한 북한의 방사포에 대해서는 안전해진다. 그리고 이건 뭐 방사포만 막습니까? 그건 아니죠. 탄도미사일도 이격하고 또 비행기도 이격하고 하니까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이거 저는 급히 구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정은이가 남조선 당국자 머리 좀 아플 거야 라고 했지만, 머리 아프지 말고 빨리 이런 거 결정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북한 신형 방사포, 이렇게 의지만 있으면 우리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지가 있어야 말이죠. 김정은이가
야, 근데 니네들 밥그릇 챙기느라고 뭐 육군 밥그릇, 공군 밥그릇, 해군 밥그릇 챙기느라고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런 의지 가질 생각 없잖아. 크크크.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 밥그릇이 아니고요. 평화가 먼저라서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화가 먼저입니다. 평화는요. 무기가 없을 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적이 우리를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먼저라서 평화가 그렇게 중요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강력한 무기 체계를 구매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